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익숙할 수도 혹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천천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남편이었던 성우는 대기업 회장의 금지옥엽 딸을 옆에 끼고 저를 모욕했습니다. 너와 이혼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 라고 말이죠. 저는 그저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자리를 떠나려던 찰나 파티장의 주인공인 회장님이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HS그룹의 영예 아니십니까? 그 한마디에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고 기세등등하던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의 대연회장. 저는 지금 그 화려함의 극치 속에 서 있습니다. 발밑에 깔린 두터운 아이보리색 카펫은 마치 갓 내려앉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보드라웠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푹신한 감촉이 낯설어 저도 모르게 발끝을 움츠리게 되더군요. 사실 이 호텔은 제가 그동안 근처를 지나가며 멀리서나마 동경의 눈길로 한번 훑어보던 곳이었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금빛 정문만 보아도 이곳이 평범한 사람들은 감히 발을 들이기 힘든 곳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하물며 그 내부가 이토록 화려할 줄이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니 좋기 2층 높이는 되어 보이는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위용을 뽐내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 조각들이 연회장의 불빛을 받아 사방으로 빛을 튕겨내고 있었고 그 눈부심에 눈이 멀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인공적인 태양은 연회장 구석구석을 대낮보다 더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세련되고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짙은 색의 맞춤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는데 빳빳하게 세워진 셔츠깃과 정교하게 매듭지어진 넥타이에서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소매 끝으로 살짝 드러난 시계들은 한눈에 보아도 외제차 한 대 값은 좋게 넘을 법한 명품들이었죠. 여성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빨강, 보라, 샴페인 골드 등 각양각색의 드레스들이 물결치듯 움직였고 깃장식이나 소매 끝에는 정교한 레이스나 진주가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볍게 쥐고 있는 작은 클러치백 하나가 제가 마트에서 한 달 내내 땀 흘려 번 월급보다 비쌀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묘한 이질감이 밀려왔습니다. 귀와 목에서 뿜어져 나오는 보석들의 광채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은은한 향수 냄새와 어우러져 이곳이 상류사회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달콤한 디저트 향과 묵직한 레드 와인의 향취가 코끝을 스쳤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떤 감흥도 잃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 오랜 단짝인 유진이가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았다면 저는 평생 이곳에 발을 들일 일조차 없었을 겁니다. 유진이는 저와 어린 시절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우로 지금은 중견건설 자재 회사의 유능한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회는 유진이네 회사와 성산그룹이 협력 관계를 맺으며 열린 축하 파티였죠. 지수야, 너 맨날 꽃집에만 틀어박혀 있지 말고 이런 데 와서 세상 구경 좀 해. 기분 전환도 하고. 얼마나 좋아? 유진이는 초대장이 한 장 남았다며 막무가내로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그때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었죠. 무슨 세상 구경이야. 그러다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만나면 어쩌려고 그래? 유진이는 제 어깨를 툭 치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옆에 있잖아. 그리고 이 넓은 서울 땅에서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벌써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하지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은 틀린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 제 손에는 투명한 와인 잔이 들려 있습니다. 얇은 유리잔 너머로 느껴지는 차가운 오렌지 주스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흐르며 제 정신을 조금씩 깨우고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지금 자신의 상사와 이야기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틈틈이 저를 돌아보며 안심시키듯 미소를 지어 보였죠.
저 역시 희미한 미소로 화답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연회장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대단한 인물을 찾으려던 것이 아니라 그저 이 공간에 녹아들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작년 제 생일날 유진이가 선물해준 단정한 아이보리색 원피스였습니다. 깃에 수줍게 수놓아진 작은 데이지 꽃무늬가 전부인 아주 심플한 디자인이었죠. 발에는 편안한 흰색 플랫 슈즈를 신었고 흔한 액세서리 하나 걸치지 않은 제 모습은 온몸을 보석으로 치장한 주변 여인들 사이에서 마치 다른 세상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삶은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지 남과 비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고 늘 믿어왔으니까요. 유진이와 다시 이야기를 나누려던 찰나 등 뒤에서 익숙하지만 듣고 싶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미터 밖에서도 충분히 느껴질 만큼 짙은 조소와 거만함이 담긴 그 음성,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1년 전 이혼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된 전 남편 박성훈이었습니다. 어라, 이게 누구야? 내 전 처인 임지수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와 갈등을 빚고 싶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설에 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리자마자 보인 것은 강렬한 레드드레스를 입은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의기양양하게 서 있는 성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드레스는 어깨와 등 라인이 훤히 드러나는 과감한 오프숄더 스타일이었고 허벅지까지 깊게 파인 트임 때문에 걸음걸이조차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굵직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는데 가운데 박힌 보석은 좋게 비둘기 알만 한 크기였습니다. 조명을 받을 때마다 번쩍이는 그 빛에 눈이 시릴 정도였죠. 저는 그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죠. 바로 이 연회를 주최한 성산그룹의 무남독독 딸 이서연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자라 성격이 불같고 돈을 물쓰듯 쓴다는 소문이 자자한 인물이었죠. 예전에는 저와는 평생 마주칠 일 없는 먼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그녀가 성훈의 곁에 서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성훈은 제가 자신을 바라보자 더욱 득에양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쥔 팔에 힘을 주어 밀착시키더니 마치 자랑스러운 전리품을 내보이는 수탉처럼 가슴을 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나 지금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지수, 너 이런 연회에는 웬일이야? 누가 데려다 줬어? 설마 어떤 사장님 뒤라도 밟아서 몰래 기어 들어온 건 아니지? 그는 저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습니다. 마치 제 원피스 가격을 매기려는 감정사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제 손에 들린 오렌지 주스 잔의 시선이 멈추자 그의 입가에는 노골적인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이런 파티 초대장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일반인은 구경도 못할 텐데. 그는 서연과 눈을 맞추며 보란듯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서연 역시 그의 비위를 맞추며 날카롭고 높은 목소리로 거들었죠. 성훈 씨, 이 사람이 아까 말했던 그 전처라는 여자야? 서연은 우아한 척 한 걸음 내디디며 저를 마치 쓰레기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손으로 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목에 다이아몬드를 과시하더군요. 멸시가 가득 담긴 그녀의 눈빛은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평범하다 못해 초라하네. 그 아이보리색 원피스. 작년 2월 상품 아니야? 장신구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네. 우리 성산 그룹 파티 품격 떨어지게 이런 여자를 누가 들여보낸 거야. 제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서연이 저를 깎아내려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차가운 오렌지 주스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냉기가 오히려 제 머릿속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주변에서 담소를 나누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만난 듯 눈을 빛냈죠. 그 중에는 예전에 성훈과 함께 식사하며
안면을 셌던 보험 설계사 왕씨도 있었습니다. 그는 성훈의 어깨를 툭 치며 아첨을 떨었습니다. 성훈아, 너 정말 로또 맞았구나. 지수 씨랑 헤어지고 서연 아가씨를 모시다니 이제 드디어 상류층에 입성했네. 나중에 나 모른 척하면 안 된다. 성훈의 콧대는 이제 하늘을 찌를 기세였습니다. 그는 저와의 거리를 좁히며 연회장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수야, 오늘 내가 솔직하게 한마디 해줄게. 너랑 이혼한 거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 진심으로.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수트의 깃을 털어내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이거 보이지?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수트야. 한 벌에 몇 천만 원 한다고. 이 시계는 또 어떻고 네가 마트 카운터에서 반년 내내 썩어도 못 살 물건이야. 그는 다시 서연을 가리키며 으스댔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봐. 성상그룹의 영예 이서연 씨라고. 이제 성상그룹 프로젝트 몇 개만 따내면 난 금방 회사를 키워서 회장 소리 들을 거야. 내가 원하면 뭐든 할 수 있는 세상이 열린 거지.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넌 뭐야? 아직도 그 동네 작은 마트에서 최저시급 받으며 일하고 있겠지. 그 돈 벌어서 이런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고 말이야. 지수야, 너랑 나는 이제 사는 세계가 달라졌어. 너랑 같이 살면서 보낸 시간들이 정말 내 인생의 오점이야. 저는 손에 쥔 유리잔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전해지는 진동이 없었기에 제 손이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죠. 사실 제 눈앞에서 광대처럼 설쳐대는 그의 모습이 화가 나기보다는 그저 가련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연애하던 시절 그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이 되지 않아 몇 달을 방구석에서 며칠 된 추리닝만 입고 지내던 사람. 끼니조차 걱정해야 했던 그를 위해 제 월급의 절반을 떼어 생활비를 대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제 손을 잡고 울먹이며 말했었죠. 지수야, 내가 돈 많이 벌면 꼭 너한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이랑 보석 다 사줄게. 평생 너만 행복하게 해줄게. 지금 돌이켜보니 그 말들은 화장실의 악취보다도 고약하게 느껴지네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어떤 이는 비웃음을 흘렸고 어떤 이는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기교 있는 치마를 입은 한 여인은 곁에 일행에게 속삭이더군요. 저 여자 봐. 분명 몰래 잠입한 거겠지. 창피한 줄도 모르고. 금태 안경을 쓴 한 남자는 안쓰러운 듯 고개를 저었지만 그 누구도 저를 위해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유진이가 부사장님과의 대화를 끊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유진이는 제 앞을 가로막으며 성훈을 쏘아보았습니다. 박성훈, 그 입 좀 다물지 그래. 지수가 너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 난리야? 이혼했으면 곱게 갈 길 갈 것이지 왜 사람을 모욕해. 성훈은 유진을 보자 잠시 주춤하는 듯 했지만 이내 서연의 기세에 힘입어 다시 대들었습니다. 내가 전처랑 얘기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유진 너도 참 오지랖 넓다. 내 수준이나 챙겨. 서연 역시 유진을 한심하다는 듯 훑어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우리가 지수 씨랑 대화하는데 당신이 왜 끼어들어. 주제 파악 좀 하시지. 유진이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막 서연과 한바탕 말싸움을 시작하려는 유진의 팔을 제가 가만히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가볍게 저었죠. 이런 수준 낮은 인간들과 엮여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도 분노도 억울함도 없었습니다. 성훈 씨, 당신이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축하해요. 하지만 굳이 내 앞에서 이렇게까지 자랑하고 모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이미 남남이고 각자 인생 살기로 했으니까요. 안 그래요? 성훈은 제 차분한 반응에 당황한 듯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죠. 축하한다고? 웃기지 마, 지수야.
넌 지금 나를 미치도록 질투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너보다 훨씬 잘 살고 서연 씨 같은 완벽한 여자를 만난 게 배 아파서 죽을 지경인 거 다 알아. 서연은 교태 섞인 몸짓으로 성훈의 품에 기대더니 명품 가방에서 작은 클러치를 꺼내 흔들어 보였습니다. 잡지에서나 보던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신상 모델이었죠. 성훈 씨, 이런 사람이랑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따가 우리 아빠가 부동산 쪽 거물들 소개해 주신댔잖아. 그런 분들이랑 인맥 쌓아야 당신 회사도 커지지. 이런 무식한 여자한테 발목 잡히지 말고 어서 가자. 성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중요한 일이라도 생각난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떠나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저를 노려보며 협박하듯 뱉었습니다. 지수 너 앞으로 나랑 서연 씨 보이면 알아서 피해 다녀. 괜히 아른 채에서 망신당하지 말고 알겠어? 그는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고 연회장 중앙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서연은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보란듯이 엉덩이를 실룩거렸죠. 마치 승리자라도 된 양 말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반쯤 남은 오렌지 주스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지수야, 마음에 담아두지 마. 박성훈 저 인간은 원래 저런 쓰레기였어. 이서연 저 여자도 제정신이 아니고 끼리끼리 만난 거니까 금방 끝날 거야. 저는 유진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나 정말 괜찮아. 저런 사람들에게 감정을 낭비하기엔 내 하루가 너무 아깝거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동정, 조롱, 혹은 흥미 위주의 시선들.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 마신 잔을 웨이터의 쟁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유진이가 선물해준 원피스의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옷이니까요. 저는 연회장 중앙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성상그룹의 이강호 회장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훈과 서연은 필사적으로 그 무리에 합류하려 하더군요. 대단한 인맥을 쌓고 자신들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 커플인지 만천하에 알리고 싶어 몸달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연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유진아, 우리 이제 그만 나갈까? 사람도 너무 많고 공기가 좀 답답하네. 저는 유진의 팔을 가볍게 끌었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성훈 쪽을 향해 씩씩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런 인간들이랑 같은 공기 마시는 것도 고역이다. 우리 가서 시원한 맥주나 한잔하자. 저희가 연회장 문을 향해 몸을 돌리는 순간 뒤에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기교 있는 치마를 입었던 여자가 동행에게 속삭였습니다. 저것 봐, 창피해서 도망가나 보네. 전 남편한테 저렇게 당했는데 면이 안 서겠지. 진주 목걸이를 한 여인도 거들었습니다. 성훈 씨랑 이혼할 때 그렇게 울고불고 했다더니 지금은 억지로 태어난 척하는 거 아닐까? 그 말들이 귓가를 스쳤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진이의 손을 더 꽉 잡고 호텔 문을 향해 걸어갔죠. 바닥의 아이보리색 카펫은 여전히 푹신했고 천장의 샹들리에는 변함없이 눈이 부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제 하얀 플랫 슈즈를 내려다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내디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각된 나무 문에 손을 올리려는 찰나 등 뒤에서 연회장을 가득 채우는 우렁차고도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 아니냐? 거기 지수 아니야. 그 우렁찬 목소리가 연회장의 공기를 가르는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흐르던 시간을 멈춰 세운 듯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 가벼운 웃음소리, 그리고 은밀하게 주고받던 비아냥거림까지 모두가 일순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저와 유진이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자세 그대로 얼어붙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연회장 중앙, 귀빈들에게 둘러싸여 위험을 뽐내던 한 남자가
인파를 헤치고 저희 쪽으로 급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갈하게 빗어 넘긴 백발이 조명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고 짙은 회색 정장은 그의 다부진 체격을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소매 끝으로 살짝 드러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는 저희 아버지께서도 소중히 아끼시던 것과 같은 모델이었죠. 그분은 바로 오늘 이 자리를 만든 주인공이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성산그룹을 이끄는 이건국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의 걸음걸이는 무척이나 서둘러 보였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엄격하기로 소문난 분이 무엇이 그리 급하신지 숨을 몰아쉬며 제 앞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연 회장에 모인 수백 쌍의 눈동자가 회장님의 움직임을 따라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경악과 의문,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 곁에 서 있던 유진이는 팔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채 제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수야, 저분, 이건국 회장님 아니셔. 왜 널 부르시는 거야? 설마 아는 사이인 거야? 저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유진의 손을 가볍게 쥐어주었죠. 사실 회장님과는 예전에 아버지와 함께한 비즈니스 만찬에서 딱 한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제게 요즘 아가씨들답지 않게 심성이 차분하고 깊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도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저를 이토록 반갑게 맞이해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건국 회장님은 어느새 제 코앞까지 다가오셨습니다. 가까이서 뵌 그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거구이셨고 제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고개를 살짝 숙이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권위적인 회장님의 모습 대신 친근한 이웃집 어르신 같은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회장님은 커다란 손으로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셨습니다. 지수야. 연 회장 들어올 때부터 한눈에 알아봤단다. 내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네가 여기 왔다고 알려주려 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붙잡는 바람에 이제야 겨우 빠져나왔구나. 삼촌 보고 그냥 가려던 건 아니지. 삼촌이라는 단어가 회장님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장내에는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파동이 일었습니다. 아까 제 뒤에서 비아냥거리던 기교 있는 치마를 입은 여자는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고 진주 목걸이를 했던 여인은 들고 있던 와인잔이 흔들려 레드 와인을 카펫에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쏟아진 와인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귀는 회장님과 저의 대화에 곤두서 있었죠. 회장님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래, 임 회장님은 요즘 좀 어떠시냐? 지난번에 통화했을 때 유럽 쪽 프로젝트 때문에 한참 바쁘다고 하시더니 아직 귀국 안 하셨지?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다음 주쯤 돌아오신다고 들었어요. 한국 오시면 가장 먼저 회장님께 연락드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 친구와 조용히 다녀가려던 참이라 미리 인사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에이, 무슨 서운한 소리를. 지수 네가 온다는데 방해가 어디 있느냐. 오히려 내가 더 반갑지. 이건국 회장님은 껄껄 웃으시며 제 곁에 유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쪽은 친구인가 보구나. 참하게 생겼네. 자, 이렇게 서 있지 말고 위로 올라가자. 너희 귀한 손님들이 왔는데 내가 제대로 대접도 안 하고 그냥 보낼 뻔했어. 그러더니 회장님은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장내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너는 어쩜 그렇게 내 아버지를 닮아 겸손하기만 하니? 밖에서도 이렇게 신분을 숨기고 다녀서야 되겠어? 혹시라도 누가 너를 함부로 대하거나 괴롭히는 놈이 있으면 꼭 이 삼촌한테 말하거라. 알겠느냐? 회장님의 시선이 의도적으로 저 멀리 굳어있는 성훈과 서연 쪽을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까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훈의 얼굴은 마치 하얀 종이처럼 창백해졌고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마 머릿속이 하얘졌을 겁니다. 자기가 쓰레기 취급하며 모욕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기 아버지가 깍듯이 대우하는 HS그룹의 외동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회장님은 비서를 불러 지시하셨습니다. 김비서, 임지수 양과 그 친구분을 VIP 전용 라운지로 모셔라. 내가 아끼는 고급차를 내어드리고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해. 네, 회장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검은 정장의 비서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유진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저희가 걷는 길마다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습니다. 아까 제게 비웃음을 날리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경외심과 두려움, 그리고 아첨하고 싶은 욕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특히 성운의 친구였던 왕 씨는 인파 뒤로 숨어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저는 다시 한번 성운을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뿔이 박힌 듯 서서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감을 넘어선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부드럽게 상승하기 시작하자 유진이가 참아왔던 숨을 몰아쉬며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지수야,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너, 내 아버지가 정말 그 유명한 HS그룹의 임정호 회장님이야?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 재벌 회장님? 저는 유진의 눈을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을 담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유진아,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네가 부담 가질까봐 그랬어. 그냥 평범하게 꽃 만지며 사는 짓으로 남고 싶었거든. 유진이는 한참 동안 멍하니 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야, 임지수, 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 신분을 숨기고 마트에서 카운터 보고 시장에서 떡볶이 사 먹고 그럴 수 있어? 난 내가 그냥 좀 잘 사는 집 딸인 줄만 알았지. 유진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방 뛰었습니다. 근데 아까 봤어? 박성훈 그 자식 얼굴 말이야. 진짜 귀신 본 사람처럼 허옇게 질려서는. 아, 진짜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네. 서연인지 뭔지 아는 그 여자도 꼬리 팍 죽은 거 봤지? 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신분이 밝혀진 것보다 이제야 비로소 그 지긋지긋한 과거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VIP 라운지는 연 회장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품격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벽면을 채운 수묵화와 은은한 백합 향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죠. 비서가 정성스럽게 우려낸 고구차는 맑고 향긋했습니다. 저와 유진이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차를 마셨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싱글벙글하며 박성훈의 비참한 최후를 상상하고 있었죠. 지수야, 이제 어떡할 거야? 너 밑으로 내려가면 아마 저 사람들 다 너한테 아부 떨려고 줄 설 텐데. 글쎄, 난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어. 내일 꽃집 문도 일찍 열어야 하잖아. 야, 넌 이 상황에서도 꽃집 걱정이야? 진짜 뼛속까지 꽃쟁이라니까. 저희는 한동안 라운지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진짜 연극이 아래층에서 어떻게 펼쳐지고 있을지 짐작은 갔지만 굳이 서두를 이유는 없었습니다. 약 30분 뒤 저희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연 회장 입구에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에게 꽂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이나 멸시의 기운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정중한 예우와 호기심, 그리고 어떻게든 눈도장이라도 찍어보려는 간절함만이 가득했죠. 중견 기업의 대표로 보이는 남자가 가장 먼저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임지수 아가씨 아니십니까? 저는 건재 사업을 하는 유 대표라고 합니다. 임 회장님과는 사업상 몇 번 뵌 적이 있지요. 따님이 이토록 기품 있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기업가가 다가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전자장비 쪽
일을 하는 정 사장입니다. 나중에 사업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HS그룹 영애 씨라면 저희가 최고의 조건으로 모셔야지요. 유진이는 제 옆에서 작게 투덜거렸습니다. 참나, 아까는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신분이 무섭긴 무섭네. 저는 예의 바르게 그들의 인사를 받으면서도 시선은 성훈이 있던 쪽으로 향했습니다. 성훈은 여전히 서연과 함께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는 아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잔뜩 찌푸린 얼굴로 성훈에게 무언가 쏘아붙이고 있었고 성훈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고 있었죠. 그때 성훈이 조심스럽게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까 입고 있던 명품 수트는 이제 구겨지고 볼품없어 보였고 정교하게 매듭지었던 넥타이도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제히 입을 다물고 성훈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흥미진진한 구경거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다들 숨을 죽이고 있었죠. 성훈은 제 앞에 멈춰서서 한참 동안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아까의 거만하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지수야. 아니, 지수씨. 정말 몰랐어. 당신이 임 회장님 따님이었다니.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목에 가시라도 걸린 사람처럼 말이죠. 내가 아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이혼하고 나서 마음이 안 좋아서 괜히 심술 부린 거야. 진심이 아니었다고. 우리 예전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정식으로 사과할게. 성훈은 제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며 그의 손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박성훈 씨,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 이미 이혼한 사이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선택했잖아요. 당신이 아까 그랬죠. 저와 이혼한 게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성훈의 얼굴이 다시 한번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건 그냥 해본 소리야. 지수야, 제발. 나 지금 이 프로젝트 안 되면 정말 끝장이야. 서연 씨 아버님이 너랑 아는 사이인 줄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겠어. 그의 비굴한 태도에 주변에서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저렇게까지 추할 수 있나 하는 목소리도 들렸죠. 그때 서연이 성훈의 뒤로 다가와 그의 등에 날카로운 일침을 가했습니다. 박성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 앞에서 전처한테 구걸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서연의 얼굴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성훈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당신이 지수 씨 신분을 속였던 거잖아. 아무 배경 없는 여자라고, 그래서 함부로 해도 된다고 당신이 그랬잖아. 지금 우리 아빠가 당신이랑 한 계약 다 파기하겠다고 난리신 거 몰라? 당신 때문에 우리 집 망신만 다 당하고. 서연은 화를 참지 못하고 성훈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명징한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성훈은 고개가 돌아간 채 멍하니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서연, 너 지금 나 쳤어? 아까는 같이 비웃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두 사람의 볼썽사나운 싸움이 시작되자 이건국 회장님이 비서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셨습니다. 회장님의 안색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만들 해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소란을 피우는 거냐. 박성훈 씨, 자네는 당장 이 자리에서 나가주게. 우리 성상과의 모든 협력 관계는 이 시간부로 종료됐네. 서연이 너도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반성해. 회장님의 호통에 성훈은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절망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시선을 돌려 유진이와 함께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정문을 나서자 상쾌한 밤 공기가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의 불빛이 보이고 서울의 밤은 변함없이 바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와, 진짜 드라마 한 편 본 것 같다. 지수야, 너 진짜 멋있었어. 유진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네. 박성훈 그 인간. 아마 한동안은 서울 땅에서 얼굴 들고 못 다닐걸? 저도 유진을 따라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제 삶을 온전히 되찾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내 삶을 살아야지. 유진아, 고마워. 내 덕분에 오늘 큰 산 하나 넘은 것 같아. 밤하늘의 별들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날들을 축복해 주듯 말이죠. 그 화려했던 연회의 소동이 폭풍처럼 지나간 뒤 이건국 회장님의 배려로 저희는 다시 조용한 소연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연 회장의 소란스러움이 두터운 문 너머로 아스라하게 멀어지자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방 안에는 짙은 갈색의 가죽 소파가 품격 있게 놓여 있었고 중앙의 홍목 테이블 위에는 갓 우려낸 고구차의 향긋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차 향기가 코끝을 감싸자 긴장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이건국 회장님과 몇몇 기업인들이 소파에 앉아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고 저와 유진이도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장님은 자꾸만 저에게 사업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나중에 아버지의 일을 도울 때 꼭 필요할 거라며 인자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대화가 이어지던 중 소연회실의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아까 연회장에서 저를 향해 얼굴도 못 들고 도망갈 것이라며 비아냥거리던 기품 있는 한복을 차려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주 정교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백자 접시가 들려 있었고 그 위에는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한과와 디저트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아까의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얼굴에는 굴욕적일 만큼 비굴한 미소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수양. 제가 밖을 지나다 보니 마침 주방에서 갓 구운 달콤한 디저트가 나왔길래 생각이 나서 좀 가져왔습니다. 차와 곁들이면 아주 일품일 거예요. 그녀는 제 눈치를 살피며 발소리조차 죽인 채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접시를 제 앞으로 슬쩍 밀어놓으며 손을 비비적거렸죠. 지수양, 아까 대연 회장에서는 제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부족해서 그만. 임 회장님 따님인 줄 꿈에도 모르고 무례한 말을 내뱉었네요.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무지한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호텔 이용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제게 말씀만 하세요. 그녀의 낯간지러운 아부에 유진이가 옆에서 낮게 헛기침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저 덤덤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전 별로 배가 고프지 않으니 가져가세요. 다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는 게 좋겠네요. 다른 곳에서 또 이런 실수를 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제 단호한 거절에 여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으로 연신 허리를 굽히며 방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나가자마자 이번에는 진주 목걸이를 주렁주렁 매달았던 또 다른 여인이 명품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한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지수양. 아까부터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났었답니다. 밑에 매장에 갔더니 이 브로치가 지수양의 원피스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요. 제 작은 정성이니 부디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라도 되는 양 제 손을 잡으려 애쓰며 명품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까 박성훈의 말에 동조하며 저를 비웃던 모습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듯한 뻔뻔함이었죠. 친구 같은 사이끼리 이런 건 부담 없이 받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네? 저는 그녀가 내민 상자를 정중히 밀어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비싼 선물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르는 분과 갑자기 친구가 될 만큼 사교적인 성격도 아니고요. 그만 가져가 주시겠어요? 옆에 앉아있던 유력 기업가 중 한 분이 거들었습니다. 지수 양이 싫다는데 그만하시죠. 억지로 권하는 것도 예의가 아닙니다. 그제야 여인은 무안한 듯 상자를 품에 안고 꼬리를 내리며 퇴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은 박성훈과 함께 저를 모욕했던 보험 대리점 사장 강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아예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와 제 발치에 엎드리듯 절을 했습니다. 임지수 양,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박성훈, 그 자식의 가머니설에 속아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저희 회사에서 가장 좋은 VIP 보험증권인데 지수 양과 회장님 가족분들 모두 무료로 가입해 드리는 거로 해왔습니다. 제발 이거라도 받으시고 노여움을 풀어주세요.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사실 그는 저에 대한 미안함보다 이건국 회장님과의 계약이 끊겨 자신의 밥줄이 끊길까봐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이건국 회장님은 그런 그를 벌레 보듯 바라보며 차갑게 쏘아붙이셨습니다. 강 사장, 자네가 지수에게 한 짓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인품이 그 모양인 사람과는 우리 성산도 더는 함께할 수 없네. 당장 나가게. 결국 강민석은 서류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허둥대며 쫓겨나듯 사라졌습니다. 소연회실은 다시 고요해졌고 이건국 회장님은 저를 대견하다는 듯 바라보셨습니다. 지수야, 너는 정말 네 아버지를 빼닮았구나. 권력 앞에 비굴하지 않고 아첨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 단단함이 참으로 귀하다. 밤이 깊어지자 저는 회장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꽃집 문을 열어야 한다는 제 말에 회장님은 허허 웃으시며 비서에게 귀한 차 상자를 들려보내셨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서는 길, 연 회장 입구에서는 청소부들이 박성훈과 이서연이 난장판을 피우고 간 흔적들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부부였던 사람이 저토록 추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씁쓸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시원한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지수야, 오늘 진짜 수고 많았어. 내일 아침에 내가 맛있는 거 사들고 꽃집으로 갈게. 유진이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바람은 유난히도 달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런 폭풍 같은 일이 있었냐는 듯 평화로운 햇살이 제 꽃집 지수 플라워의 유리창을 투명하게 비췄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서둘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차가운 새벽 공기를 견뎌낸 꽃들이 싱싱한 향기를 내뿜으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노란 해바라기 화분들을 정갈하게 내놓았습니다. 태양을 향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해바라기를 보고 있으면 왠지 모를 용기가 솟구치는 기분이 들거든요. 장미와 백합, 소담스러운 소국들이 꽂힌 화병에 물을 갈아주고 나자 공기 중에는 연 회장의 인공적인 향수 냄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순수하고 편안한 꽃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딸랑 하고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지수양, 좋은 아침. 오늘 우리 며느리 생일이라 예쁜 카네이션 좀 골라줘. 분홍색을 아주 좋아하거든. 저는 정성스럽게 분홍빛 카네이션과 안개꽃을 섞어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와 이런저런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제의 그 화려하고 가식적이었던 연 회장이 까마득한 전생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곳은 바로 여기, 꽃과 진심이 있는 이 작은 공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를 보내드리고 카운터를 정리하고 있을 때 유진이가 양손 가득 따끈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들고 요란하게 들어왔습니다. 임 사장님, 여기 특급 배달 왔습니다. 유진이는 간이 테이블에 음식을 차려놓으며 제 꽃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역시 우리 지순의 꽃집이 최고네. 어제의 그 삭막한 호텔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좋아. 지수야, 너 진짜 괜찮은 거지?
잠은 잘 잤어? 응, 아주 푹 잤어. 오랜만에 꿈도 안 꾸고 단잠을 잤네. 저희는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어제의 무용담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유진이는 박성훈이 쫓겨날 때의 그 비참한 표정을 흉내내며 깔깔거렸죠. 하지만 그 즐거운 평화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꽃집 문 밖에서 누군가 머뭇거리는 듯한 아주 지저분하고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는 남자의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마시고 있던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 입구에서 머뭇거리던 그림자의 주인은 다름 아닌 박성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던, 아니 불과 며칠 전 연회장에서 거만하게 굴던 그 남자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며 자랑하던 이탈리아제 수트 대신 색이 바래고 깃이 잔뜩 구겨진 낡은 푸른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소매는 대충 걷어붙여져 있었고 바지 무릎개에는 흙먼지가 묻어 지저분했죠. 무엇보다 저를 경악게 한 것은 그의 얼굴이었습니다. 며칠은 깎지 않은 듯 거뭇한 수염이 턱을 덮고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며칠 동안 감지 않은 듯 떡이 져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한때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실패에 찌든 냄새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꽃을 고르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평화롭던 꽃집에 이질적인 어둠이 스며든 기분이었죠. 유진이는 그를 보자마자 들고 있던 샌드위치를 내려놓으며 날카롭게 일어섰습니다. 박성훈,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여? 당장 안 나가. 유진이의 호통에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눈치만 살피며 가게 안으로 발을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는 두 손을 비비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더니 이내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수야, 나랑 잠깐만 얘기 좀 해. 응, 딱 한마디면 돼. 저는 들고 있던 가위를 조용히 내려놓고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측은함이, 그보다는 이 지겨운 인연을 끝내야겠다는 결연함이 앞섰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손님들 계시니까 방해하지 말고요. 제 냉담한 반응에 그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지수야. 이혼하자고 한 것도, 서연이를 만난 것도, 그리고 연회장에서 너한테 못할 짓을 한 것도 다 내가 미쳤었나 봐.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생각해보니 나한테 가장 소중했던 사람은 너였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주변 손님들 사이에서 어머, 저 사람이 그 전 남편인가 봐 하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유진이는 기가 찬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성훈, 너 진짜 양심도 없다. 너 이혼할 때 우리 지수한테 뭐라고 했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며 이서연인지 뭔지 아는 여자 덕에 상류층 입성한다고 좋아하더니 이제 와서 뭐? 다시 시작해? 너 이서연한테 차였다며 성상그룹 프로젝트 다 날아가고 회사 부도 위기라니까 이제야 지수가 눈에 들어오니? 유진이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가 HS그룹의 외동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그리고 자신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나서야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가 말하는 사랑은 그저 자기를 구원해줄 돈과 권력에 대한 갈구일 뿐이었습니다. 지수야, 너랑 나랑 예전에 좋았잖아. 네, 생일 때 내가 같이 화정동 가서 떡볶이 먹었던 거 기억 안 나? 너 아플 때 내가 밤새 간호해줬던 거. 그런 추억들을 어떻게 다 잊어? 그는 제 옷자락이라도 붙잡을 듯 다가왔습니다. 저는 차갑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기억해요. 하지만 그 추억들은 당신이 연회장에서 나를 모욕하고 비웃던 그 순간 내 안에서 완전히 타 죽어버렸어요. 당신이 지금 여기 온 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살 길이 막막해서잖아요. 성산그룹 이건국 회장님이 당신 회사랑 거래 끊고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하니까 HS그룹 딸인 나를 이용해서 살아나 보려는 거 모를 줄 알았나요?
제 정곡을 찌르는 말에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파르르 떨던 그는 이내 자포자기한 듯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무릎이 딱딱한 타일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지수야, 제발.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회사 빚은 산더미 같고 부모님은 충격받아서 입원하셨는데 병원비조차 없어. 이서연, 그 여자는 나를 보지도 않고 집 앞에도 못 오게 해. 나 진짜 갈 데가 없어. 너희 아버지한테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 프로젝트 하나만 주시면 내 인생 바칠게. 제발. 그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눈물 콧물을 쏟으며 애걸복걸했습니다. 추하고도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가게 안의 손님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그를 피했고 단골인 김 할머니는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호통치셨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어디 와서 행패야. 이 아가씨가 마음 고생할 때 자네는 어디서 뭘 했나? 안 놔? 안 놓을 거야. 유진이가 그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 다리를 더욱 꽉 껴안았습니다. 지수가 안 도와주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결국 저는 휴대폰을 들어 미리 저장해둔 건물 보안팀에 연락했습니다. 여기 지수 플라워입니다. 영업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니 당장 와주세요. 잠시 후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박성훈의 팔을 잡아 억지로 떼어냈습니다. 끌려나가는 순간까지도 그는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임지수, 너 진짜 독하다. 너도 나중에 천벌 받을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래. 비난의 화살을 마지막까지 남에게 돌리는 그의 모습에 저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가 사라진 뒤 꽃집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아까보다 훨씬 더 맑고 깨끗했습니다. 유진이는 그가 떨어뜨리고 간 지저분한 종이 가방을 쓰레기통에 처박으며 제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지수야, 잘했어. 저런 인간한테는 단 한 조각의 동정도 사치야. 저는 다시 꽃가위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소국들을 정리하고 맑은 물을 뿌려주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잡초를 완전히 뽑아낸 기분이었습니다. 박성훈이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간 뒤 꽃집 지수플라워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 소동이 있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하늘은 유난히도 높고 푸르렀으며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은 바닥의 먼지 하나하나까지 투명하게 비출 정도로 맑았습니다. 저는 새로 들어온 리시안셔스 다발들을 정리하며 꽃잎에 맺힌 물기를 닦아내고 있었죠. 그때 단골 손님인 김할머니께서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지수양, 오늘 리시안셔스가 참 곱네. 우리 손녀가 오늘 시험을 잘 봤다고 해서 한 다발 사가려고. 할머니께서는 꽃을 고르시며 넌지시 밖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나저나 어제 시장통에서 들으니까 그 지독하게 굴던 전남편이라는 사람 말이야. 그 부잣집 딸내미랑 완전히 깨지고 회사도 망하기 직전이라며. 저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아꼈습니다. 저랑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라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할머니. 하지만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유진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숨을 헐떡이며 꽃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유진이의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흥분으로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지수야, 너 소식 들었어? 이건국 회장님이 진짜 단단히 화가 나셨대. 유진이는 제가 건네준 시원한 물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회사랑 성산그룹이랑 협력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 담당자가 그러더라. 어제 회장님이 본사 회의실에서 책상을 쾅 치면서 노발대발하셨대. 박성훈 같은 사람 됨됨이가 덜 된 놈이랑은 절대 사업 안 한다고 선언하셨다는 거야. 성산그룹 계열사는 물론이고 협력사들까지 박성훈이랑은 손끝 하나 섞지 말라고 블랙리스트에 올렸대. 유진이의 말에 꽃을 고르던 다른 손님들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유진이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은밀하게 덧붙였습니다.
더 대박인 건 이서연이야. 회장님이 딸내미 카드 다 정지시키고 집 밖에 못 나오게 가둬버렸대. 한 번만 더 박성훈이랑 연락하면 바로 해외 기술 학교로 유배 보내버리겠다고 호통을 치셨다나 봐.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성산그룹 이건국 회장님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저는 조용히 가게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수야, 나다. 이건국 삼촌이야. 회장님의 목소리는 연회장에서보다 한결 가라앉아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서연이와 그 박성훈이라는 놈 때문에 내게 큰 결례를 범했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내 평온을 깨뜨린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박성훈은 애초에 우리 그룹 배경만 보고 서연이에게 접근한 놈이야. 그런 인품없는 인간은 다시는 내 근처에도 못 오게 내가 조치했으니 안심하거라. 조만간 내 아버지 귀국하시면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정식으로 사과하마. 저는 회장님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들어오니 유진이가 승전보를 기다리는 병사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님의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대. 박성훈도 이서연도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야. 그로부터 반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바뀌어 어느덧 화창한 주말 아침이 되었고 저는 지수 플라워의 2호점인 신사분점의 개업식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분점 입구에는 대박 기원이라고 적힌 붉은 리본들이 화사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가게 안은 꽃향기와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지수야, 축하해. 2호점이라니 정말 대단하다. 김할머니께서 손녀 도도와 함께 과일 바구니를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반년 사이에 훌쩍 큰 도도는 자기가 직접 꽂았다며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소국 다발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유진이는 커다란 축하 케이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임 사장님, 이거 봐. 우리 사촌 언니가 지난번 결혼식 꽃 장식 너무 예뻤다고 친구들한테 홍보 엄청 했대. 벌써 예약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까 긴장해. 가게 한편에서는 이 사장님이 손님들에게 꽃 포장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반년 전 대형 마트 때문에 가게 문을 닫으려던 이 사장님은 제 조언대로 마트 안에 작은 꽃 코너를 만들고 사업 모델을 바꾼 뒤로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는 마트 주인이 되었죠. 지수 씨 덕분에 나도 살 길을 찾았어. 장사는 정말 마음으로 하는 거라는 걸 지수 씨 보고 배웠다니까. 이 사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그때 유진이가 케이크를 자르며 슬쩍 요즘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 맞다. 지수야. 박성훈 말이야. 결국 회사 파산하고 지금은 지방 건설 현장에서 일당직으로 일한대. 이서연은 회장님이 아예 외국으로 보내버려서 거기서 엄하게 공부하고 있다더라. 정말 자업자득이지.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가슴에 아무런 파동이 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 삶에서 완전히 뽑혀나간 잡초일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금빛으로 물든 해바라기 꽃잎들이 태양을 향해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 마치 지금의 제 모습 같았습니다. 삶은 꽃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시든 꽃은 과감히 잘라내고 진심이라는 물을 매일같이 주며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찬란한 향기를 피워내죠. 저는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꽃들과 함께 이 향기로운 삶을 오래도록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저를 모욕했던 과거에 대한 가장 완벽한 대답이자 제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